일본인데요. 일본의 비정규직이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전체 노동자 약 3분의 1을 차지하여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블랙 기업 문제,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형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2024년 기준 전체 고용 노동자의 37%가 비정규직인데요. 3명 중 1명꼴로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정규직의 약 임금은 60% 수준으로 세대 내 임금 격차가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자영이 무너지고 이게 소득의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수출은 잘 되고 자영업이라든지 뭐 어떤 개인 사업자, 법인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그 아주 알뜰 소비, 정해진 소득 내에서 싸게 하려는 알뜰 소비로 가든가 유통업체는 판매를 할 때 고소득을 노려가지고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을 팔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서 아무래도 전체가 이렇게 되다 보면 1인 가구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한 40% 서울에만 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알뜰 소비가 지금 같은 대비해서 이게 똑같은 상품이 할인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 소득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싸게 제품을 내놓는 데가 의외로 장사가 잘 돼. 이건 미국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에 따라서 제품을 내놓거나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이죠. 버블 경제. 세계화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들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고용을 늘렸다. 이렇게 불안정한 고용, 사회 안정성이 저하되고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거죠. 저출산 문제하고도 관련됩니다. 뭐 돈이 있어야지 일을 키우죠. 그래서 단순히 고용의 형태를 넘어서서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갈등이 이제 심화되거나 이렇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탈출구를 찾게 되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한국의 비정규직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네요. 그래서 고용화로 인한 일자리 증가, 기업의 경력직 수수 채용 선호, 고용대 다양화, 노동시장 양극화가 주요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전체 임금굴론 비정규직 비중이 38%에서 2021년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4년 8월 기준 856만 8천만 11만 명 증가했다. 그러면 집을 살 여력이 없는 거예요. 중산층이 있어야지 집을 사는데, 그래서 아주 고가의 어떤 아파트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소득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중간층이 문제예요. 중간층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빌라 같은 거지. 자영은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빌라도 대출을 해주니까 내놓는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180만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 이렇게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비율도 하락했습니다. 20대 임금 근로자 10명 중에 3명 이상이 투잡을 뛴다든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이게 하다가 이렇게 포기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 배달 한다든지 오토바이 배달하면 등등등 있겠지만 사람 죽어나가죠. 건강을 잃게 되니까. 그래서 20대 임금 근로자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경기가 일자리가 없고 경쟁이 세계 경제에서 무역 경쟁이라든지 내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소비할 여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비할 여력이 없고 간편식의 증가. 그래서 자영업자들 식당도 안 되고 되는 데는 되겠지만 대부분 많이 안 되죠. 그래서 식당 수가 대폭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기존에 뭐 가맹점 같은 거 하다가 잘못하다가 목돈 날라가서요. 저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맹점 운영하는 사업자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경기가 잘 될 때는 부동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모든 소비도 해야 되는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게 돈이 많이 벌 때, 자산 가격, 부동산이라든지 자기가 뭐 주식도 그렇고 소비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갈 때 투자한 거죠. 이게 기분 좋아 쓰죠.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임금은 적어지고 이렇게 그걸로는 생활하기 빠듯한 거예요. 저축을 할 수 없어요. 그 중에도 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싹 줄여가지고 하는데 부동산에게 보면은 인플레가 심화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스태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물가는 올라가는데 소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체가 돼 있을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임금 수준이 제한된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건 내놔도 이제 이렇게 맞춰서 이 사람들 소비 여력이 없구나. 싼 물건을 알찬 물건들을 싸게 해서 내놓으면 그걸 또 많이 팔아요. 정규주가 고령화는 이렇게 고령층의 비정규직 선호미 일자리 증가 이렇게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정기 공채가 아니라 이제 수시 채용, 경력직 선호 이렇게 일시적인 채용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 좋은 일자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비정규직 근로자가 11만 명이 증가했는데 60대가 21.5% 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사회적인 갈등이 형성된다는 거죠. 중산층이 좀 어느 정도 두툼할 때는 사회적 갈등이 좀 없고 사람들이 잘 사니까 이게 풍성하게 쓰고 이렇게 사회가 너그러워지는데 약간 극단적인 양극화, 더 주장 국가에서 좀 더 많은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주기를 경기를 부양시켜 주기를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탈출구가 있어야 되니까. 1년 전보다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가 856만 8천만 1년 전보다 11만 명 늘었다. 60대가 21.5%까지 60대가 은퇴할 세대인데 자산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향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잘 되는 데만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겠어요. 빌라 같은 거는 상당히 살 여력이 좀 없는 그것도 지역별로 틀려요. 교통이 안 좋고 외곽 지역은 잘 올라가지 않고 자영업자도 안 될 때 물건 매물이 쏟아지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그래도 자본주의 특성상 올라가기는 올라갈 것인데 사람이 없는 데는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집을 못 가져도 이렇게 집은 살아야 되니까 임대 가격을 낮춰갖고라도 빌라를 갖다가 그러면 빌라 싼 거 나오면 지역도 좋고 사람들 들어올 사람 많다 그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임대식으로 아예 그냥 가버리는 것도 그는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져갈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좀 싸게 임대를 해주면 들어올 사람이 없겠어요. 월세로 또 가지고 있는 돈을 막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매물이 많이 쏟아지는 데는 힘들죠. 근데 자산 가격이 내려가면 아프게 되니까. 전체 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전체 노동 경제 2,241만 명 전년 대비해서 27만 명 증가했습니다. 일자리는 증가했네요. 비정규직인 929만 명 41.5% 높네요. 6만 명 증가. 사람들이 이렇게 필수적인 인력만 딱 핵심 고용 나머지는 이렇게 비정규직을 하나 본데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는 534만 명 23.8% 34만 명 증가. 시간제 노동자는 423만 명 18.9% 3만 명 감소.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자를 수 있잖아요. 뭐 정규직 임금은 월급 그리고 뭐 이렇게 보너스도 줘야지 퇴직금도 줘야지. 근데 골치 아픈 거 신한직 경제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임금 격차가 확대. 아무래도 시간제 노동자를 어떻게 또 기업에 장사가 안 되면 딱 해고를 해서 딱 기준을 하고 또 유연성 있게 또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가 본데요. 임금 격차가 확대해서 67.3%, 67%로 확대도 원래 임금 격차가 53.8%, 53.5%로 확대. 정규직이 2.6% 인상할 때 비정규직이 2.0% 인상이 그쳐서 기존에 계속 데리고 정규직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안 줄 수가 없어요. 예, 이게 파업하니까. 저임금 계층 증가.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의 저임금 계층은 시간당 임금 기준 329만 명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14만 명 증가.
월 임금 기준 450만 명으로 저임금 계층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사회적 불평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범죄가 횡행하게 됩니다. 치안이 안 되죠. 그래서 노조 조합원 수는 287만 명, 10만 명 증가, 조직률이 12.8%로 상승.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비정규직도 조합원 수가 있네요. 네,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회적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이게 소득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소득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럼 유통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관련된 맞춤 제품을 내놔야 돼. 요새 할인 매장이 또 이렇게 의외로 신세계도 할인해갖고 5,000원 미만 상품 이렇게 하고, 미국도 그래요. 미국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에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도. 미국에선 경제 불확실성, Z세의 선호 변화, 비정규직, 프리랜서, 파트타임이 증가한다. 그래서 고령층에서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만 노동시장 자본이 축적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본이 겉으로 봐서는 저축률이 높아졌을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특정 계층만 돈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도저히 이렇게 1인 가구도 우리나라가 지금 40%라 그러네. 자본 축적이 안 되니까 집을 살 여력이 없어요. 계속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집을 계속 부동산을 사잖아요. 부동산을 사게 되면 가격이 특정 지역에서는 올라가게 됩니다. 오히려 서로 사고자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안에서 특정 지역 안에서는 월세도 올라가고요. 그런데 외곽 지역 안에서는 그것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 안에서는 빈집이 많거나 그런데 누가 월세를 높게 받겠어요. 들어올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회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제품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관련된 수요 맞춰서 그럼 이렇게 수요 맞춰서 움직여서 제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고령층에서도 비정규직이 늘고 있지만 노동시장 전반 일단은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좀 있다.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일자리죠. 그렇게 되면은 일자리를 일단 확보를 할 뿐만 아니라 임금 올려달라는 이런 수요가 파업이 꽤 있을 수 있어요. 노동시장 전반 일자리 증가세 둔화, 정규직 감소, 임금 격차 심화 현상,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게.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네요. 비정규직 선호가 높아졌고 처음에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이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이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기업들이 이제 소비가 둔화되니까 사기를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용을 주저하고 전반적인 일자리 증가율이 둔화된다. 뭐 장사가 잘 돼야지 일자리 채용을 할 수 있죠. 장사 안 되면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 망하죠. 어떤 기업을 하든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사람을 구해야 되는데 파트타임 이렇게 저도 식당을 해봤는데 파트타임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정규직을 늘리기에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식당을 운영하는 데는 수익이 불확실할 때가 있잖아요. 고정비가 많이 나가니까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장사도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파트타임을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할 때만 딱 반짝할 때만 이렇게 타고 계속적인 장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딱 고용을 안 하는. 그건 사람 10년은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면 좀 망하는데. 그렇지 아니면 망하는데. 이런 부분을 실업률이 낮지만 비정규직이 파트타임 고용 증가와 함께 정규직이 감소, 임금 격차 확대, 노동시간 양극화. 그러니까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 그럼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이 있는 돈으로 왕창 사가지고 일본처럼 임대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 그들은 계속해서 사회적인 저소득층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쉽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많은 기술을 학원을 차려서 가르쳐가지고 관련된 수많은 신제품과 신아이디어를 기술이 있고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신상품을 쏟아내게 해야 됩니다. 쏟아지게 해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그 신상품이 히트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이 창업이 쉽게끔 만들어. 근데 판매처를 그 사줄 판매처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판매처라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도 있을 수 있고 홈쇼핑도 있을 수 있지만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죠. 그래서 이거를 요새는 온라인으로 많이 사니까 그래서 납품을 할 때가 이렇게 자기네들 고정 거래처만 납품을 주로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상품이 있었을 때 과감하게 도입하는 이런 열린 자세로 하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거나 해외 거래처에서도 내가 기술 살게 너네 기업에 투자할게 내가 그거 너네 기업에 투자했으니까 물건도 해외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러면 그런 창업붐이 일어나려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조장을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소득의 기준으로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낮은 계층에 속할 수 있는 임금 격차로 인해서 임금 기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로또를 맞거나 근데 로또는 그렇게 터지지 않죠. 그렇게 되면은 장사를 잘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중산층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일자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장사가 호황이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도 호황이어야 되겠죠. 여기저기 일자리를 구하니까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래.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산이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생활비 해가지고 아니면 저임금이라도 그냥 극한 소비로 해가지고 그냥 돈 안 쓰고 다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세집이라도 구하거나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집을 구할 수도 있는데 집값도 이게 초고추고 좀 비싼 집은 잘 올라가고 중간에 소득층이 어중간한 데는 다 무너질 수밖에. 요새도 저출산 고령하고 그래가지고 결혼율은 뜻밖의 높더라고요. 높아가지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소형 아파트라든지 실속 딱 둘이 살기에 저출산이잖아요. 저출산 고령하다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 이제 이게 좀 여력이 안 되니까 빌라까지도 이렇게 사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개인사업도 무너지니까 빌라 매물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좀 틀려요. 이렇게 직장에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근처에 주시내 중심지다 그러면 근처에 그건 아무래도 좀 단가 세니까 소형 아파트다 그러면 결혼에 안 맞춰가지고 소형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춰가지고 돈도 마련해 집안의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새로 청약으로 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기존 아파트를 사는 식으로. 근데 매물이 뭐 그렇게 흔하게 있나요? 흔하게 있지 않죠. 그래서 빌라 마음에 그다음 차선으로 이제 빌라 그 괜찮은 거를 좀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러니까 월세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월세로 나가려다 보면 자기네들이 기존에 소득이 변변치 않을 때는 월세 빼고 생활비 빼고 뭐가 없어요. 네, 뭐 얘기도 나오면 더 돈이 많이 드니까 저축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반전세 아니면 전세로 가야 되는데 전세 사기 때문에 빌라가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전세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지혜가 더 낫다라고 봅니다. 반제서 일정 금액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가 되는데 네. 그래서 집전세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는데요. 이거를 최우선 변제한다는 서울특별시는 소액 임차인의 경우 5,500만 원이에요. 과밀 서울제 세종 용인 화성 김포시는 4,800만 원이고요. 광역시는 2,800만 원이에요. 그 밖의 지역은 2,500. 서울시 같은 5,500만 원 이하면은 돼요. 그래서 반전세를 끼고 이렇게 해서 월세를 조금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지고 돈 띄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이 근저당이 이렇게 은행 근저당이 기본이 있을 거고 그래서 집값이 그거보다도 더 떨어져 버리면 은행 근저당 이것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우발침을 해서 다른 사람도 계약해 있더래 사기 계약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법무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의뢰를 받으세요.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비를 좀 주더라도 이게 부동산이 있는데 좀 알아봐 주시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등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노하우를 해가지고 알아봐 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 게 낫죠.
상담을 좀 법무사가 상담을 좀 하는 게 그래서 이걸 사도 괜찮은지 그거 비워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담한다 그렇게 큰 병을 받겠어요.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 주택에 설정된 최선 순위 담보물건 건저당 저당권의 설정 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주택의 인도, 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맞춰서 대항력을 갖춰야 된다. 최우선 변제금은 주택 경매, 낙찰대금 중에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에서만 보고된다. 최우선 변제금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최우선이라도 집값이 하락을 하면 이것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인데요. 보증금 밀불분을 다른 권리 우선에 변제받을 수 있다. 경매 등으로 집이 매각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소액 임차인의 범위에 해당할 것. 그다음에 소액 임차는 서울특별시는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군 1억 4,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그 밖에는 7,500만 원이었는데 소액 임차는 우선 변제권 주택이 강제 경매됐을 때나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되는데 임차인이 안에 들어와서 임차인이 여러 명이었을 때는 이렇게 갈라먹어야 돼요. 2분의 1, 2억 원이 낙찰됐잖아요. 그러면 이 1억 원 내에서 자기가 최우선 변제권이 3,700만 원이다. 그러면 2명이나 3명 이러면 그럼 괜찮아요. 그래서 안전순위권이 드는데 4명 이랬을 때는 전부 다 받지를 못하고 1억 원 한다는 게 집값의 절반, 경매받은 집값의 절반 안에서만 이것을 변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부분을 다가구 주택 같은데 한 개의 주세 여러 명의 세입자가 살고 세입자 모두가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면 낙찰가 2분의 1 범위에서 종합기준 나눠받는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가 5명이라면 집값이 2억에 낮췄는데 2분의 1이잖아요. 1억 원 한도 내에서만 변제가 되는데 그랬으면 자기가 실제로는 3,7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2천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상식으로 알아놓으면 좋겠어요.